남편을 빼앗은 그 여자가 이제는 젊은 의사와 결혼한다네요. 결국 저는 결혼식장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몸 팔아서 얻은 게 이 결혼이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돈, 배신 그리고 죽음까지 얽힌 이야기.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강물처럼 흘려보낸 시간이 벌써 5년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낡은 상가 건물 끄트머리를 얻어 연수의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흙을 만지며 삽니다. 빙빙 돌아가는 물레 위에 축축한 흙덩이를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 안아 중심을 잡고 원하는 모양으로 천천히 빚어내는 이 시간이 제게는 엉망으로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수행과도 같았죠. 흙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소음들이 잠잠해지곤 했습니다. 공방 가장 좋은 자리에 제가 아끼는 화병이 하나 있습니다. 맑은 푸른빛이 감도는 백자인데 자세히 보면 몸통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금이 가 있습니다. 몇 해 전 가마에서 꺼내다 제 실수로 산산조각 났던 것을 밤을 새워가며 금킨치기 기법으로 이어 붙인 놈이죠. 사람들은 왜 이리 흠이 많은 걸 가장 좋은 자리에 두냐고 묻지만 저는 압니다. 완벽하게 매끈했던 시절보다 깨졌었기 때문에 그 금이 간 자리를 눈물과 인내로 메웠기 때문에 이 화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 되었다는 걸요. 마치 위태롭고 초라한 제 인생의 축소판 같아서 저는 이 화병을 볼 때마다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수강생들이 남기고 간 흙탕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공방 단골인 수다쟁이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나온 찻잔을 구경하던 그녀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맞다. 원장님, 그거 들었어요? 서 원장이라고 시내 Y-타워에서 피부가 크게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이번에 결혼한대요. 세상에 상대가 아주 젊고 잘 나가는 대학병원 의사라던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능력도 좋아. 서 원장,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서 원장이 있겠지만 Y-타워에서 가장 큰 피부과를 운영하는 서 원장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제 남편과 동업해 차린 병원의 원장이 된 그 여자 서지아. 제가 가장 아끼던 대학 후배이자 제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찻잔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좋은 소식이네요.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새로 사귄 남자친구 자랑을 한참 늘어놓다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공방문에 오늘 휴무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작업실로 달려가 선반 위의 화병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깨진 곳을 금으로 메워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아슬아슬한 이음새를 다시 부수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도 모자라 젊고 유능한 남자와 새 출발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작은 공방에 갇혀 그의 이름 석자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처절한 패배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5번이 가마 작업을 망쳤습니다. 빚어놓은 그릇들은 모두 제 마음처럼 흉하게 일그러진 채 완성되었습니다. 며칠을 알았습니다. 공방 문을 닫고 전화기의 전원도 꺼버렸죠. 한때 저를 구원해 주었던 흙의 감촉마저 이제는 질척이는 수렁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레는 멈춰섰고 작업대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이 만든 동굴 속으로 끝없이 파고들던 어느 날 오후 누군가 공방의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작업실 안쪽에서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또 박 여사일까? 아니면 무슨 일 있냐며 찾아온 이웃일까?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마치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죠. 결국 제가 먼저 지고 말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현관으로 나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장사 안 한다고 써붙여 놨잖아요. 문 밖의 실루엣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꿈에 나올까 두려웠던 단정한 트렌치 코트 차림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었을까 단아한 인상이었지만 깊은 슬픔과 잠 못 이룬 밤의 피로가 그늘처럼 어려있는 얼굴이었죠. 누구시죠? 물건 사러 온 거 아니면 돌아가세요. 저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연수 씨 맞으시죠? 저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날 기분 아니니 돌아가 달라고 차갑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가 제 모든 동작을, 온 세상의 시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분께서 연수 씨를 수야라고 부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당신이 그 애칭을. 그녀는 비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당신 남편에게서 배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야라는 애칭은 세상에 오직 저와 그 사람만이 아는 제가 20살 때부터 불렸던 둘만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그 추억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훔쳐서 자기들의 놀이에 써먹었던 겁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며 그녀를 공방 안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주 앉은 테이블 위로 그녀가 자신의 지옥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제 남편 1년 전에 죽었어요. 북한산에 등산 갔다가 실족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그렇게 종결했지만 전 믿지 않아요. 남편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산에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침 당신 전 남편과 서지아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혜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영상은 중간에 끊겨 있지만 분명 무언가 더 있을 거예요. 서지아의 결혼식은 어쩌면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죽은 남편의 진실을 향한 집요한 광기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수 씨, 저는 제 남편의 죽음의 비밀을, 당신은 당신의 짓밟힌 명예를, 우리 각자 되찾아야 할 것을 위해 손잡지 않으실래요? 그녀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지난밤 저처럼 잠 못 이루고 수없이 떨었을 한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내민 손을 바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제가 겨우 닫아두었던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릴 것만 같았거든요. 제 망설임을 읽은 듯 혜진 씨는 말없이 USB를 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제 공방의 낡은 노트북 화면에 그날의 풍경이, 제 인생을 바꾼 그 별장의 거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전 남편은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혜진 씨의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서지아는 제 전 남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혜진 씨의 남편에게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욕을 하고 있었죠. 언니는 너무 고지식해서 재미가 없어. 가끔 보면 숨 막힌다니까. 그 한마디에 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랑 우리랑 이렇게 잘 맞는 거 아니겠어. 그때였습니다. 혜진 씨의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전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지. 내 아내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인 게 결국 이 돈 때문이었어? 제 전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늘한 눈으로 혜진 씨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죠. 목소리 낮춰, 김 사장. 이 판에 발 담근 이상 이제 와서 혼자 깨끗한 척은 못할 텐데. 그의 협박 섞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은 거칠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끊겼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희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과 돈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 혜진 씨 남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요. 같이 끝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찾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제 공방은 어느새 우리의 전쟁기지가 되어 있었죠. 저희는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작업실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었다는 혜진 씨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드에 알고 있는 것과 알아내야 할 것을 나눠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네 사람의 관계, 그리고 영상의 일부. 알아내야 할 것은 영상의 나머지 부분, 그들이 언급한 돈의 정체, 그리고 영상이 찍힌 별장의 위치였습니다. 이 별장부터 찾아야 해요. 모든 비밀은 여기서 시작됐을 테니까. 저희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거실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독특한 푸른색을 사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어느 중견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혜진 씨, 저 그림 아마 오 화가의 작품일 거예요. 국내에 몇 점 없어서 갤러리에 문의하면 소장자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혜진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혜진 씨는 제가 알려준 화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가장 큰 갤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 둘 그림을 찾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능숙하게 큐레이터와 대화를 이끌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찾던 그 푸른색 그림이 2년 전 강원도의 고급 별장 단지를 분양했던 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 걸음 진실에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혜진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유학을 가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그녀의 집은 너무나도 넓고 고요해서 오히려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네 식구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혜진 씨가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연수 씨는 언제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잊고 있던 기억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며 제가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한참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그에게서 등을 돌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물었죠. 어제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안 보여? 당신은 맨날 장모님, 장모님. 당신한테 나는 남편도 아니지. 내가 외롭다는데 당신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그의 분노 앞에서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챙기느라 남편을 외롭게 만든 못된 아내가 된 기분이었죠.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이미 서지아와 놀아나면서 자신의 모든 죄책감을 제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혜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돈이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하는데 제 카드가 정지된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당신은 경제관념이 없으니 앞으로 집안의 모든 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겠다며 통장과 인감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녀는 남편의 합리적인 말과 걱정스러운 표정에 정말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 전남편과 서지아가 벌인 투자 사기에 돈을 대주고 생긴 커다란 손실을 혜진 씨 몰래 집안의 돈으로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만이 떨리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저희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죄책감을, 다른 한 명은 무능함을 교묘하게 심어 저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더 큰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미친 여자 혹은 부족한 아내가 되길 바랐던 거예요. 혜진 씨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편을 뺏긴 여자들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인간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의 계약은 피보다 진한 동지애로 다시 쓰였습니다. 그림의 소유자가 강원도 별장 단지를 지은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 저희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혜진 씨는 놀라운 집요함과 분석력으로 개발사로부터 별장을 분양받은 전체 소유주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남편이 남긴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 및 통화 기록과 밤새 대조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녀는 점과 점을 이어 하나의 선을 찾아냈습니다. 별장의 소유주는 제 전남편이 세운 유령회사의 법인 명의였습니다. 그는 저희가 횡령당한 그 돈으로 모두의 눈을 피해 비밀 별장을 사들여 그들의 추악한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저희의 복수에 더 단단한 명분을 더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평일 오후 저희는 마지막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입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를, 혜진 씨는 누가 봐도 재력가 사모님처럼 보이는 트위드 투피스를 입었죠. 값비싼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저희는 결혼식이 열릴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가족 행사를 예약하러 온 부유한 자매인 척 연기하며 지배인과 함께 호텔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여기 예식장 층고가 높아서 참 맘에 드네요.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하기에 딱이겠어. 제가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동안 혜진 씨는 매서운 눈으로 예식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AV룸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던 그때 맞은편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서지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결혼식 음식 마지막 시식을 위해 호텔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오랜 지인이자 제 이혼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척 위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기 직전 혜진 씨가 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메뉴판으로 제 얼굴을 살짝 가리며 지배인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그런데 라운지 반은 룸 예약도 따로 가능한가요? 어른들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셔서요. 혜진 씨가 능숙하게 지배인과 서지아 어머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덕분에 저는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향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복수의 길목에는 이렇듯 예기치 못한 과거의 망령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돌아온 저희는 각자의 무기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혜진 씨의 무기는 이성과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장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건넬지, 그리고 그를 완벽히 침몰시킬 증거 패키지,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와 별장 소유주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들의 투자 사기 정황을 정리한 보고서까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반면 저의 무기는 감성과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날 입을 옷과 구두, 그리고 제 표정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안의 모든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도예가 오연수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서 돌아온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다른 무기를 든 채 같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폭풍 전야.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유학 중인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가득 아들의 밝은 얼굴이 떠오르자 제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인지 새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 아들은 과제 잘 돼가? 그럼, 마침 보여주려던 거 있었는데. 아들은 신나게 웃으며 건축학도인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화면에 비쳤습니다. 화면을 넘기다 익숙한 건물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로얄 크라운 호텔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공방에 있던 그 금간 화병 잘 있죠? 교수님이 제 과제 보시더니 한국의 킨츠기 기법에 대해 리포트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깨진 걸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거 엄마 인생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혹시 들었어요? 친구 SNS 보니까 그 여자 내일 거기서 결혼한다던데. 엄마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제발. 엄마 요즘 겨우 웃음 되찾았잖아요. 다시 옛날처럼 힘들어하지 마요. 스스로를 다시 깨뜨리지 말아요, 엄마. 아들의 마지막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깨뜨리지 말라. 아들은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가 실은 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급하게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공방에서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깨졌지만 더 아름다운 엄마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질문과 후회가 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혜진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연수 씨, 내일은 깨진 조각을 금으로 잇는 날이에요.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요. 그 영상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재미없는 년들이라고 했죠. 이건 그 재미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날이에요.
혜진 씨의 문자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더러운 파편들을 긁어내고 진실이라는 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잇는 과정이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비겁하게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 입을 회색 투피스를 꺼내 정성껏 다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프고도 가장 멋진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가장 단정하면서도 슬퍼 보이는 회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혜진 씨는 가장 이지적이면서도 차가워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저희는 호텔 입구에서 말없이 서로를 한번 안아주고 각자의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인 최상층 라운지로, 저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은 1층 예식장으로. 예식장은 눈이 멀어버릴 듯한 백색의 향연이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 그리고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유령처럼 제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하얀 턱시도를 입은 젊은 의사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쌍의 예비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지만 드레스의 풍성한 주름이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죠. 주례가 시작되고 서지아와 젊은 신랑이 서로에게 영혼을 맹세하는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마침내 주례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모두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소리를 죽이며 버질로드를 따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사진작가의 카메라였습니다. 곧이어 장내의 모든 시선이 초대받지 않은 이 불청객에게로 꽂혔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지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갔죠. 저는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제 안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신부 되실 서지아 씨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호텔 최상층 라운지. 혜진 씨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신랑의 아버지인 병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아들의 결혼식에 벌어진 소동을 비서의 보고를 통해 전해 듣고 잔뜩 격앙된 표정이었죠. 대체 정체가 누군데 감히 내 아들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당신 저 여자랑 한패요? 원하는 게 돈이라면 액수나 말해보시오. 혜진 씨는 병원장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손길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눈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원장님, 따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5분만 봐주십시오. 다시 1층 예식장. 제가 던진 질문에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친자는 확실한가요? 고성과 수군거림,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 측 부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고 젊은 신랑은 충격에 빠져 서지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 누구야?
서지아는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디라고. 저 미친 여자 좀 끌어내요. 제가 이 모든 소란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들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있는 동안 다시 최상층 라운지. 병원장의 오만한 얼굴은 영상이 재생될수록 점차 의욕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마침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의 추악한 과거와 제 전남편과 공모했던 투자 사기 정황, 그리고 그 끝에 놓인 한 남자의 의문사까지. 영상이 끝나자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죠. 자신의 가문과 명예에 감히 똥물을 끼얹은 것들에 대한 서늘한 살이었습니다. 아래층의 시끄러운 소동은 이 조용하고 잔인한 심판을 위한 배경음악에 불과했습니다. 혜진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원장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는 병원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저희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예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로비의 소파에는 혜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차가워진 제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의 눈맞춤으로 서로의 안위와 성공을 확인했을 뿐이죠. 저희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가 막 폭탄을 터뜨리고 나온 그 화려한 건물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폭풍의 여파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일주일 뒤 유명 의료계 집안 성격 차이로 파혼이라는 짤막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 달 뒤 강남의 유명 피부과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후 폐업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 남편 사건 재수사 들어간대요. 당신 전 남편이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하네요. 저희의 복수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공방의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날 오후 혜진 씨가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그늘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금킨치기 복원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수 씨 공방에 있던 그 금간 화병이 생각나서요. 이젠 우리 손으로 직접 이어 붙여봐요. 저는 작업실 선반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푸른빛 백자 화병을 꺼내왔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던 그 화병. 저희는 나란히 작업대 앞에 앉아 깨진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악교를 바르고 조각을 맞추고 숨을 죽이며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틈을 금분으로 메워나갔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해요. 혜진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금빛 선을 따라 붓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게 평화인가 봐요. 흉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흉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리고 그 흉터를 함께 만져줄 사람이 있다는 것. 저희는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냐고요? 아니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 겁니다. 흉터는 남겠죠. 하지만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날의 치욕이 아닌 제 곁을 지켜준 또 다른 여자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혼자였다면 평생을 어둠 속에서 보냈을 테지만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빛으로 걸어 나왔으니까요. 금이 간 조각들 사이로 금빛 선이 고고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부서졌던 흔적은 이제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가 되었습니다.